저는 오늘 제 손으로 농사지어 담근 김장김치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으십니까? 해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도록 배추를 뽑고 소금에 절이고 마늘과 생강을 빻아 정성껏 김장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아들네가 맛있게 먹을 거야 하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저는 그게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맙다며 웃는 상상을 하면 힘든 노동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헛된 일이었다니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김치 냄새가 밴다며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곧장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이나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조짐은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마트 김치도 괜찮아요. 굳이 안 보내셔도 돼요.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저 며느리의 겸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받고 싶지 않다는 거절이었지요.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애는 처음부터 제 김치를 짐처럼 여겨왔다는 거리요. 냄새 난다고 손주 친구들이 놀린다고 체면이 안 선다고. 이유는 가지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제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제 삶의 기록이고 제 진심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속아온 저는 그날 이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서 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을까 싶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도 기뻐하던 제가 얼마나 초라했을까 싶었습니다. 눈물이 치밀었지만 오히려 분노가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 내 정성을 그렇게도 무시했구나. 그럼 나도 이제 달라져야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김치 한 포기도 보내지 않겠다고. 아니, 그 이상으로 그 애가 절대 상상하지 못할 복수를 준비하겠다고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영순, 올해 72입니다.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집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덮인 단층 집이고 마당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밭이 있습니다. 봄에는 고추 모종이, 여름이면 무성하게 자란 오이와 호박이, 가을이면 단단히 여문 배추가 밭을 가득 메웁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이 밭을 지켜왔습니다. 두 손은 늘 흙으로 거칠어졌고 겨울이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손으로 가족을 먹이고 아들을 키워냈으니까요. 남편은 농사일에 지쳐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집은 적막해졌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은 금세 식었고 텔레비전 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밭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들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소 여물을 주고 모를 심고 땡볕 아래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 번 돈을 아들의 학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은 도시로 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몇 년 뒤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딸처럼 아껴주어야지. 도시에서 맞벌이를 하며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는 먹을거리를 보내며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아기가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또 한 번 사는 이유를 얻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켜쥐던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 유치원에 다닐 무렵에는 백김치를 따로 담가 보냈습니다. 매운 걸 못 먹는 손주가 아삭아삭 씹으며 웃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늙어서도 김장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뽑고 소금물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마늘을 넉넉히 풀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 김치가 아들네 밥상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 하나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금도 저를 지탱해 준 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정성은 가족의 식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제는 쓸쓸함만이 아니라 깊은 배신감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눈을 감으면 젊은 시절 집 마당 풍경이 떠오릅니다. 겨울 아침 김장날이면 마당 한가득 김치통과 채소들이 널려 있었고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하늘로 퍼졌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날씨에도 남편과 저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대추를 척척 들어 옮겼고 저는 무채를 준비하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은 작은 손으로 제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고춧가루가 손끝에 베어 매워서 눈물이 맺히면 남편은 깔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와 아이의 제잘거림이 집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가진 건 넉넉하지 않았지만 웃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성했습니다. 김장을 마치면 우리는 늘 같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갓 버무린 김치를 꺼내놓고 푹 삶은 수육과 따끈한 쌀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김치의 매콤하고 신선한 향이 밥 위에 얹히면 그보다 큰 호사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순이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다. 그 말은 제게 세상 어떤 상장보다 귀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어도 마음은 그보다 더 뜨겁게 채워졌습니다. 아들도 어릴 적부터 제 손맛을 기억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제가 해준 김치전을 함께 먹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입 먹고 맛있다고 말하면 아들은 괜히 어깨를 으쓱이며 제 자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내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에도 그 마음은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아직 이가 제대로 나지 않았을 때는 백김치를 곱게 다져 죽에 넣어 보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크자 아삭아삭 씹을 수 있도록 담근 오이소박이를 따로 챙겼습니다. 도시에서 맞벌이로 고생하는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또 손주를 위해 저는 김장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었지만 제게 김장은 여전히 가족을 이어주는 제사의식 같은 의미였습니다. 김장을 할 때면 늘 과거의 웃음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마당 가득 김치 담던 날의 풍경, 남편의 칭찬, 아들의 웃음, 손주의 해맑은 얼굴. 그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젊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혼자 남은 지금도 그 기억은 제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제 삶이자 제 사랑이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나면 저는 늘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내일 김치 버스로 보낼란다. 박스 2개니까 잘 받아.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늘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생 마세요. 요즘은 마트에도 좋은 김치가 많아요. 굳이 안 보내셔도 되는데 처음엔 그저 며느리 특유의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나 힘들까봐 하는 말이지 싫다는 뜻은 아니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씁쓸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꾸준히 김치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겨울 아들네 집에 들렀을 때 저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손주에게 줄 과일을 냉장고에 넣으려다 무심코 김치칸을 열었는데 제가 보낸 김치통은 보이지 않고 모두 대형 마트 브랜드의 김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벨마다 반듯한 글씨로 유기농, 저염, 프리미엄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김치는 어디 간 거지?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혹시 이미 다 먹은 걸까? 아니면 창고에 따로 뒀을까? 하지만 김치통 하나조차 없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귤은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괜스레 눈치 주는 것처럼 될까봐 꾹 삼켰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며느리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다 그분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분이 김장은 안 한다고 하시던데요. 항상 사서 먹는다던데요. 그 순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바람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서 먹는다. 그럼 내가 보낸 건 어디로 간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독대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김치 조금만 보내주세요. 냉장고가 좁아서요. 예전 같으면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마음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냉장고가 좁아서인지 제 김치가 필요 없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작은 의심이 가슴 한구석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여린 싹이었지만 그 싹은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김치를 남에게 흘려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저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따져 묻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나 아들과 손주에게까지 불편을 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마음속에 묵직한 돌덩이를 품은 채 지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김치 조금만 보내주세요. 냉장고가 좁아서요. 말끝은 공손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보내지 말아 달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장독대를 열어 김치를 꺼냈습니다. 배추잎 사이에서 풍기는 깊은 향은 제게 익숙하고도 소중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냄새가 며느리에게는 불편이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김치의 향이 쓰디쓰게 변해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점심을 먹자며 불러냈습니다. 작은 한식당에서 마주 앉았을 때 아들은 말을 돌리다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집에서 냄새 때문에 좀 힘들어. 애도 그렇고 현관에 들어서면 김치 냄새가 확 나니까 친구들이 놀리기도 한데. 아들은 멋쩍은 듯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국물 위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기름이 흔들리며 금세 퍼졌다 모였습니다.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아들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10년 넘게 정성껏 해온 일이 누군가에겐 짐이자 불편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버스 창밖에 비친 제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속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친구 춘자를 만났습니다. 제 김치를 나눠준 적이 있는데 춘자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순아,
내 김치 덕에 우리 손주가 밥을 2공기나 먹었어. 다른 건 손도 안 대는데 말이야. 그 말에 잠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맛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왜 내 가족만은 그 맛을 외면하는 걸까? 밤에 집으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습니다. 김치가 어디로 갔는지 기록하는 제 습관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들네 칸 옆에 작은 점 하나만 찍었습니다. 그 빈칸이 제 마음의 균열처럼 보였습니다. 갈등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틈이 되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가 관리실 앞에서 우연히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누던 중 그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음식물 쓰레기통에 김치 국물이 잔뜩 흘러나와서 청소하느라 애먹었어요. 통에 손글씨 라벨이 붙어 있던데 혹시 어머니 댁건 아니에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글씨 라벨이라니 분명 제가 붙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아들네 동 입구 쪽 재활용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음식물통 옆에 헹군 흔적이 남은 플라스틱 김치통이 몇 개 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9 겨울 아들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년 전 제가 직접 적어 붙인 라벨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그동안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허리가 휘어질 만큼 밭에서 배추를 뽑던 날들, 눈발을 맞으며 소금을 뿌리던 손길, 새벽마다 양념을 버무리던 제 땀방울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쓰레기통으로 향했다는 사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숨이 막혀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열어보니 김치에서 올라오는 향이 유난히 쓰게 느껴졌습니다. 이 냄새가 며느리에게는 불편이었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애는 최소한 솔직하게 말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안 받겠다고, 필요 없다고.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을 모른 척 속여왔다는 건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라 제 정성을 짓밟은 배신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김치 안 보내셔도 돼. 현수가 김치 냄새 때문에 친구들 놀림받는다더라.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제 마음을 깊이 베었습니다. 김치가 냄새라 불리는 순간 제 삶의 의미가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두 손이 떨려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 내 정성을 짓밟은 그대가 반드시 알게 하겠다. 그 다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현실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내 김치가 버려지고 내 마음이 무시당했다는 현실을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등 뒤로 벽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며 지나갔지만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시계가 내 심장을 대신해 뛰는 것 같았고 나는 그 소리에 맞춰 가슴이 더 쪼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허공으로 흩날려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땀으로, 허리로, 두 손의 상처로 버텨낸 세월이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향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난번 김치통 정리하다가 라벨이 붙은 걸 제대로 확인 못했어요. 봉투 안에는 내가 늘 쓰던 흰색 라벨 조각이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말라붙은 양념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었지만 그것이 지난 10년을 증명하는 듯했기에 가슴이 터져 나갈 듯했습니다. 나는 그 조각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이걸 왜 붙였을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을까?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고 아들은 내 정성을 짐이라 여겼으며 며느리는 그것을 체면에 해가 되는 냄새라 불렀습니다. 내 김치를 반갑게 맞아준 건 손주뿐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냄새라는 이유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장독대 뚜껑을 열었습니다. 발효 냄새가 코끝에 스쳤지만 이제는 향이 아니라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덮개를 힘없이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가 내 삶이었는데 이제는 버려지는 이름이 되었구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장독대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발이 흩날렸고 내 손등에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마치 내 인생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종이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왜 김장을 했는가? 펜 끝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나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아니면 스스로 존재감을 붙들기 위해서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잃은 질문만이 종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글을 적었습니다. 더는 보낼 이유가 없다. 그 문장이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면서도 동시에 허탈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온 정성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절망과 해방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너무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공허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절망의 바닥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더 내려갈 곳도 더 붙을 곳도 없는 상태. 하지만 동시에 그 바닥은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작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목소리가 내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나는 이제 이전과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 닿았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김치 덕분에 밥맛을 되찾은 분이 계세요. 감사 편지를 쓰셨는데 꼭 전해드리고 싶대요.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인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국물에 밥을 비벼 먹으니 속병이 내려갑니다. 오래된 맛이 저를 살렸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된 맛. 그 표현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냄새라 불렸던 내 김치가 누군가에겐 병든 몸을 살리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편지 끝에는 작은 메모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같은 방식으로 한 통만 더 부탁드립니다. 나눌 분이 있습니다. 그 문장 옆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스르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정성이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라는 증거. 그것이 제게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나갔을 때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미음집을 하는 상인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김치 국물로 죽을 끓였더니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정기적으로 좀 나눠주실 수 있겠어요?
대가도 드려야죠. 그의 말투는 진지했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내 김치가 냄새라며 버려지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장사가 되고 또 누군가의 밥심이 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독대 앞에 섰을 때 바람에 날린 눈발이 독뚜껑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뚜껑을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걸 버리면 누군가는 잃는 거구나. 그날 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빈칸으로 남아있던 아들네 옆줄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 아래 새로 칸을 만들었습니다. 복지관, 장터, 필요로 하는 이웃. 글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제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내 정성이 전부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갈 곳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 마음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작은 단서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의 편지와 장터상인의 말은 내 마음속 얼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내 김치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그 사실이 내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나는 왜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아왔을까? 내 정성을 외면하는 집에 억지로 들이밀며 스스로 상처를 키운 게 아니었을까? 나는 장독대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발효된 김치에서 올라오는 깊은 향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 향은 더 이상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가족에게는 불필요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향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김치가 갈 길은 며느리의 냉장고가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밥상이라는 것을. 며칠 뒤 복지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김치 몇 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대신 이름은 빼주세요. 직원은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가 많은 분들의 힘이 될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들네 칸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굵직하게 새로 적었습니다. 복지관, 장터, 이웃,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마치 내 삶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표시 같았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서 만난 미음집 아재가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장사가 잘 됐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김치 국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의 얼굴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힘 닿는 데까지 해보지요.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활기가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지는 정성을 담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손맛을 보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감각이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며느리에게서 외면당한 내 정성을 이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것이 나의 복수이자 새로운 삶이다. 저는 장터 미음집 아재의 부탁을 계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내 손맛을 억지로 숨기지 말자. 버려질 바엔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쓰이게 하자.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날부터 저는 김치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는 백김치 2통을, 장터에는 국물 1통을 내주었습니다. 양은 크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변화는 정말 컸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갔을 때였습니다. 미음집 아재가 저를 보자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김치 국물 덕에 손님들이 죽을 2그릇이나 더 먹었어요. 맛이 깊다고들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꼭 부탁드려요. 그의 얼굴엔 감사가 묻어 있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김치를 드신 분이 또 찾으세요. 예전엔 밥맛을 못 보셨는데 요즘은 식탁에 앉을 때마다 웃으신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손맛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내 정성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장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네, 며느리네 단 2칸뿐이었는데 이제는 복지관, 장터, 이웃 필요한 곳으로 줄이 늘어났습니다. 종이에 글자를 새겨 넣으면서 마치 제 인생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장독대 앞에 앉아 김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어가는 냄새가 코끝에 스쳤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 냄새가 쓰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향이 누군가에겐 약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 손끝에 힘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저한테는 세상을 다시 붙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외면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환영받는 제 손맛. 그것만으로도 제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살아가는 노인이 아니라 다시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김치가 좋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장터에서도 제 손맛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김치를 담그세요. 멀쩡히 대답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응, 조금씩은 하지.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복지관이나 장터에 나누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맞다. 버려지느니 필요한 분들께 드리려는 거지.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저희 입장이 곤란해져요. 사람들이 괜히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저희 체면도 있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정성을 버리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에게 나누는 일까지 못하게 막으려 하다니. 얘야, 내가 담근 김치를 너희가 안 먹는 건 괜찮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마저 왜 막니? 필요하다는데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괜히 소문이라도 나면 부담스럽잖아요. 저희 회사 사람들도 아실 수 있고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누구 눈치 보려고 이 나이 먹도록 김치를 담가왔는지 아느냐. 너희 체면 때문에 내 손맛을 땅에 묻을 순 없다. 이건 내 삶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현수가 많이 힘들어해. 그냥 김치 담그지 말고 편히 지내시면 안 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러겠다. 나는 내 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줄 거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더 단단해지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반대는 분명 상처였지만 동시에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다져주는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며느리와 아들과의 통화 이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치밀다가도 허무했고 서운하다가도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는 결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더 단단히 붙잡아 준 건 다름 아닌 손주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혼자 시골집에 내려왔습니다. 방학 숙제를 한다며 며칠 묵겠다고 했지요. 아이는 부엌에 놓인 김치통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집에선 못 보던 건데 새로 담그신 거예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너희 집으로 안 가고 여기서 먹으려고 담근 거다. 아이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한 입 먹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역시 할머니 김치가 최고예요. 우리 집 김치는 시판용이라 밍밍해. 친구 집 가서도 할머니 김치만 생각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내가 외면당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누군가는 여전히 내 손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 엄마는 왜 내 김치를 그렇게 싫어하실까? 손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이상해요. 이 냄새 맡으면 할머니 집 생각나고 맛있게 밥 먹던 게 떠올라요. 저한텐 좋은 냄새예요. 아이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같은 냄새라도 누군가에겐 불편이 되고 누군가에겐 그리움이 되는 것이지요. 며느리에게 외면당했다고 해서 내 손맛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주의 기억 속에 또 다른 누군가의 밥상 위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잠든 뒤 저는 장부를 펼쳐 세 줄을 적었습니다. 손주 내 김치를 좋아하는 아이. 그 글씨를 쓰면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움츠러들었던 제가 아이의 한마디에 다시 일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더 숨지 말자. 내 손맛은 누군가에게 분명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 계속 김치를 담글 것이다. 손주의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응원보다 큰 힘이었습니다. 손주의 말 한마디가 제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김치가 최고예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동안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치를 버리느니 차라리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보내야지요. 그렇게 마음을 굳힌 저는 다음 날 새벽부터 장독대를 열었습니다. 독 속에서 김치 한 포기를 꺼내 정성스레 손질했습니다. 오래된 항아리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오늘은 유난히 힘이 되는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큰 양은 힘에 부치니 작은 통 몇 개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하나는 복지관, 하나는 장터 미음집, 그리고 하나는 저를 응원해 준 손주 몫이었지요. 먼저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직원에게 김치를 내밀자 그는 활짝 웃으며 어머니 또 보내주셨네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장터에 들렀을 때는 미음집 아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 국물 없으면 이제 손님들이 밥심을 못 내요. 지난번에 어떤 손님은 옛날 우리 할머니 김치 맛 같다며 울먹이시더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내 안의 상처가 조금씩 메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손주가 부엌에서 김치통을 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밥 위에 김치를 척얹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리만 먹자. 엄마가 뭐라 해도 난 할머니 김치가 제일 좋아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의 솔직한 말이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저는 장부를 새로 썼습니다. 아들 내 칸은 그대로 두었지만 옆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복지관 장터, 손주 내 정성을 받아줄 곳.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마치 내 삶이 새 길을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첫걸음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겐 세상을 다시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이제 더는 며느리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내 김치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며칠 뒤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미음집 아재가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김치 국물 덕분에 장사가 2배는 늘었어요. 손님들이 다들 김치 어디서 났냐고 묻더라니까요. 그의 얼굴엔 진심 어린 고마움이 가득했지요. 저는 그저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오랜만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반가운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김치 나눔 행사에 함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손맛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지. 행사 날 사람들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밭에서만 땀 흘리던 제가 이렇게 많은 이들 앞에서 김치를 버무리게 될 줄이야. 그런데 막상 손을 움직이자 익숙한 리듬이 몸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고춧가루를 풀고 젓갈을 섞고 배추 속에 정성을 채워 넣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와, 손맛이 다르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담그셨는데 여기저기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이름은 마을 안팎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는 김치 할머니라 부르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제 김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라디오, 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역 방송에서 전통 김장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순간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손맛과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유명인 같아요. 나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할머니 김치는 진짜 최고라고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외면당했던 제 손맛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부에 새로운 줄을 적었습니다. 행사, 라디오, 이웃 요청. 종이에 글씨를 새겨 넣는 손끝이 든든했습니다. 이제 더는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삶을 살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치 나눔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제 손을 잡고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느껴봤어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제 마음에 얼어붙어 있던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현수 친구네 엄마가 그러더라. 복지관에서 김치 받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엄마가 담그신 거냐고 물었다더라고요. 아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부끄러움과 존경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 김치다.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변화의 기색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차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이번에 현수가 친구 생일에 도시락을 싸간다는데요. 혹시 김치 조금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애가 할머니, 김치 아니면 안 먹겠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응어리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주는 예전보다 더 자주 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나 친구들한테 할머니 김치 얘기했더니 부러워하더라고요.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올 거예요. 아이의 눈빛 속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데려오너라. 할머니가 마음껏 먹게 해줄게. 그날 밤 장부를 펼쳐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가족 천천히 회복 중.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갈등의 골은 깊었지만 제 손맛이 다리를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면당하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인정받고 가족에게도 다시 존중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기록이자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밥상 위의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기록이었고 제 땀방울이었으며 무엇보다 가족과 이웃을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외면받았을 때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정성이 버려졌다는 사실은 분명 쓰라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보니 제 손맛을 기다리는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 장터상인과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주가 제 김치를 통해 힘을 얻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보람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김치를 짐이라 부르지 않았고 며느리도 조금씩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가 자랑스러워하며 할머니 김치가 최고예요라고 말해줄 때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외면과 배신을 겪었지만 그 끝에서 저는 새로운 관계와 존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장부를 새로 씁니다. 더 이상 아들네, 며느리네라는 칸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옆에 복지관, 장터, 손주, 이웃이라는 줄을 당당히 적습니다. 제 삶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널리 나누어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삶이 외롭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걸어온 세월에는 여전히 가치와 힘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치를 가족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손길이고 따뜻한 위로이며 삶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외면당한다고 해서 내 시간이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온 정성과 손맛, 그리고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혹은 낯선 타인이든 말입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가치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외면했던 이들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나는 내 삶을 지켜냈고, 내 손맛은 누군가의 웃음과 건강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피 한 방울보다 서로의 정성을 알아보고 존중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손맛이 버려졌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진심도 무시당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